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조영상이라고 하고요. 삼성 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파트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대한청각학회에서 공보 임원을 31대로 맡고 있어서 저희 청각학회와 비욘디 채널이 같이 협업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민들에게 올바른 귀 건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조금 고민을 해 봤었는데, 일단 여기 중장년층이신 시청자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청력과 장수 소리를 지키면 삶이 길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일단 정해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못 듣는 거 혹은 청력과 오래 사는 게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하고 나시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리실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정말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부쩍 다가왔다는 생각이 요즘에 특히 많이 들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그리고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걸 모두가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요. 2070년에는 저희 나라의 65세 인구가 46.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를 보면 유소아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지만 불과 100 년도 안 된 세월 사이에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곧 보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더 큰 문제는 세부적인 이 인구 구성비를 나이대를 보면 2070 년이 되면 8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60세 노인분들과 75세 이상 노인분들과 거의 비슷해질 정도로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고령층이 점점 증가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다소 암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합계 출산율이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작년 1 분기에 반짝 상승한 적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노화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 이 그림을 요즘에 많이 보여주는데요. 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수년 전에 이미 이렇게 광고를 했던 건데, 아마 조만간에 지하철에 이렇게 노약자석이 경로석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국별 중위 연령을 보시면 이거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아니고 그냥 1 등부터 100 등까지 쭉 나열을 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연령이 몇 살이냐라는 걸 이제 따졌을 때 저희 나라가 45.1 세입니다. 저도 꽤 많이 그동안 열심히 그리고 오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절반도 못 산 것 같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100세 시대에 육박을 거의 근접을 해서 중위 연령이 49.4 세고, 영국과 미국은 다음과 같이 저희 나라보다는 한참 더 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신체 기능들이 떨어지는데, 이게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회복적인 것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골격계 혹은 뇌 쪽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감각기계, 특히 귀나 눈에 대한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생기고 귀는 난청이 시작되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 감각기계 건강을 어떻게 잘 지키냐는 게 아마 건강하고 오래 장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난청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재미없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청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고,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청각의 중추 경로 중에 어떤 한 곳의 장애에 의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다소 복잡한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듣는다는 행위 자체는 일단은 어떤 소리가 발생을 하면 매질인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이 공기가 웨이도라고 하는 박곽 기기를 거친 다음에 고막과 그리고 중이라고 위치한 중이각 내에 이러한 아주 작은 뼈들을 진동시키면서 달팽이 관세 속 내부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전달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귓구멍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두개골 자체의 진동 자체가 이제 고막이나 역시 그 작은 듣는 뼈들 혹은 달팽이 관 자체를 직접 진동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귓구멍이 폐쇄되거나 발달돼 있지 않은 환자들도 사실은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난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음성 난청, 하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전음성 난청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소리가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이 바깥 귀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외이도 바깥 귀길이 막히거나 고막이 찢어지거나 혹은 여기 가운데 있는 뼈가 이탈되거나 이 중이각 내에 삼출성 중이염 같은 게 생겨서 염증이나 물이 차게 되면 당연히 청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물리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로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더 윗단의 레벨입니다. 달팽이 관 속에 있는 신경 자체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간 청신경, 달팽이관에서 뇌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청신경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뇌 자체,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난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전음성 난청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살펴봤을 때 전음성 난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들이 있는 것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노화나 이독성 약물, 큰 소음에 노출됐을 때입니다. 따라서 뭐 노인성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친구는 수술해서 나아졌다는데 나는 왜 수술이 안 되고 보청기를 끼라고 하나요? 라고 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이렇게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기전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력 검사표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난청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상은 뭐 25데시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0데시벨이 넘어가면 보청기를 끼라고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공고를 하고 있고 만약 70데시벨이 넘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로도 충분히 청각 재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공와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껴야 될 정도로 이러한 난청 인구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잠깐 또 보여드리면 현재 WHO에서 추계하기로는 전 세계 난청 인구가 한 4억 6,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25년 뒤죠. 2050년에 예상되는 난청 인구는 WHO에서 약 9억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한 82억 명 정도가 전 세계가 될 텐데 25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2배가 늘지 않을 텐데 이렇게 거의 난청 인구가 2배로 느는 데는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난청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의 지도를 찾아봤더니 주로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 등이 아마 가장 난청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난청 인구가 가장 많이 느는 이유는 인구가 워낙 많은 데다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역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증가하고 있음이 전 세계적인 난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의 블룸버그 스쿨에서 굉장히 이런 노화성 난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에서 이게 한 6년 전, 한 7년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 일단 북미, 북아메리카에 사는 12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10%가 난청이 있다고 보고 있고 70세 이상이면 50%, 80세 이상이면 대부분이 80%가 난청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추계나 통계당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5세 인구가 우리나라 이미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약 57%가 난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57% 중에서 보청기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20% 정도고 나머지 30%가 넘는 분들은 경도 난청 정도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난청 인구의 분포를 봤을 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난청 질환자의 73.6%니까 국내 난청 환자의 4분의 3은 그냥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대부분 노인성 난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이 남자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여성의 표인데 한눈에 보이시기에도 30세, 50세, 70세, 85세가 되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고주파 난청이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여기 좌측은 저주파, 저 같은 중점의 남자 목소리를 담당하는 영역이고, 여기 오른쪽은 고주파, 그러니까 여성분들 높은 음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이러한 것들이 모든 노인성 난청에서 발생하지만 남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진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남자가 여자보다는 뭐 여자들에게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이 청각을 보호한다는 효과도 있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직업적으로 큰 소음에 많이 노출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경험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은 고음, 고주파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일단 바깥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이 달팽이관에 고음, 고주파를 담당하는 영역부터 훑고 지나갑니다. 즉 외부 소음이나 진동에 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고주파가 가장 먼저 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주파부터 떨어지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성분들이 조금 떨어지는지 약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귀 안에 이렇게 달팽이관 속에 존재하는데, 이 외유모 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은 주파수 특이성이라고 해서 소리가 왔을 때 특정 주파수를 잘 듣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혹은 큰 소음이나 이독성 물질이나 활성산소에 노출될수록 외유모 세포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부해서 보면 실제로 외유모 세포나 혈관조가 이렇게 손상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한 분이 방 안에서 TV를 시청 중이신데 거실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따님이나 며느리분이 이제 이 아버님을 부릅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라고 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하죠. 심지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식사라고 한 건지 무슨 말을 한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십니다. 답답하니까 이제 아들이나 손자를 시켜서 "가서 할아버지한테 식사하시라고 좀 해라."라고 해서 전화로 이제 손자가 쫓아오죠. 오면 할아버지 당연히 못 들으시는 줄 알고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식사하시래요."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할아버지 깜짝 놀라시죠. 화를 내실 겁니다 아마. "왜? 귀머거리인 줄 아냐? 왜 이렇게 나한테 소리를 질러?"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요 사례가 노인성 난청의 모든 불편한 점을 다 말해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주파 난청이 먼저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이 고주파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중에 있어서 자음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들이 다 고주파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고주파 난청부터 시작되니까 사실 자음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죠. 제가 환자분들한테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가방, 나방, 다방 세 가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무슨 방이라고 했지 가방이라고 했는지 다방이라고 했는지 구분 못 하셔서 되묻는 일이 많아지실 겁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음을 알아듣기가 힘들고 주변 소음이 있는 공간에선 더더욱 대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아주 큰 소리를 보실까요? 여기 80데시벨이면 아주 큰 소리에 속하는데, 80데시벨은 중도 난청이 있으신 분이나 경도 난청이 있으신 분이나 정상인이나 모두 다 잘 듣고 있죠. 한마디로 작은 소리는 못 듣고 우리가 대화하는 정도의 소리는 듣는 것도 있고 못 듣는 것도 있으니까 잘 안 들리지만, 큰 소리는 노인분들은 똑같이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보청기로 이러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영역을 넓히고 조절하고 청각 재활을 돕는 게 단순히 소리 증폭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이러한 치료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피팅과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제 진료 볼 때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보청기 안 하면 치매 걸린다는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그 대표적인 논문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2017년도면 8년 전쯤 지난 논문인데요. 치매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느냐 봤을 때 65%는 예방 못 합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크죠. 하지만 35%는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장년기에 예방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노년기에 실천해서 예방할 수가 있는데, 중장년기에 실천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난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가장 크게 치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자세히 보시면 고혈압이나 아니면 여기 비만이 있거나 흡연을 하거나 뭐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포함해도 중년기에 난청 예방하는 것보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표를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치매를 이 논문의 결과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난청을 치료하는 거다. 혹은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청을 교정하면 치매의 9%는 예방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9%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어떻게 보면 '아유 그거밖에 안 되나.'라고 싶을 수 있지만 아까 분명히 65%는 예방 못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5%가 예방 가능한데 9%면 그중에 4분의 1 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중에 4분의 1이 바로 난청을 교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논문이었고 그 뒤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 난청과 치매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발표돼서 이거는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경도 난청이 있다.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 중도 난청이다 3배, 중고도 난청이다 4배, 고도 난청이다 5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난청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청각 제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니까 뭐 청각 제어를 적절하게 한다면 이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못 듣는 거랑 인지 기능 그리고 치매랑 연관이 되느냐? 한 4가지 정도 가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설이기도 하고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가설이 인지 부하 가설입니다. 이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사는데 인지 기능을 늘 써야 됩니다. 뭔가를 집중하고 기억해야 되고 제가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근데 그 인지 기능은 정해져 있는데 일정 부분은 듣는 데 쓰이고 일정 부분은 이런 인지 능력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데 문제는 잘 안 들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기 노력이라는 것들로 뇌가 과도하게 그 영역을 할당합니다. 잘 안 들리니까 늘상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자꾸 뇌가 리소스를 거기다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인지 기능에 써야 되는 이러한 자원들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그쪽 해당 부분에 대한 뇌의 어떤 이 피질이나 이런 데 변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아트로피를 일으켜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공통 원인 가설은 난청도 치매도 인지 기능 저하도 그냥 노인성 변화다. 노인성 변화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난청과 치매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고 이렇게 되면 보청기를 낀다고 해서 난청이나 인지 기능이나 치매가 해결되진 않으니까 이 가설은 가설뿐이고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쇄 효과 가설인데요.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자꾸 잘 듣지 못하니까 사회 활동 안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안 하고 바깥에 잘 안 나가고 잘 듣지 못하니까 뇌의 그러한 영역들을 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뇌의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인지 기능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가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과잉 진단 또는 전조 가설은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중에 이 난청이 그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가설인데 연쇄 효과 가설이나 인지 부하 가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난청이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다라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 여러 가지 연구를 보시면 거의 14만 7천 명 정도의 환자 데이터를 쭉 들어가 있는데 35개 연구를 이제 쭉 모아서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난청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보니까 1.47 한마디로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울증 위험이 약 47%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불안장애도 역시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1.50 오즈 레이시오 1.50이라서 난청이 있으면 불안장애 위험이 무려 50%나 증가한다라는 것들이 논문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 낙상이라고 하는 건 넘어지는 거죠. 난청이 있으면 잘 넘어져서 다친다? 이것도 좀 의아할 수 있지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으로 인한 낙상의 위험은 평균적으로 4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러 가지 가설은 있지만 뭐 갑자기 안 들려서 차량이 온다든지 주변에 발걸음을 못 들어서 놀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듣는 행위 자체가 특히 이런 공간 안에 있을 때 주변에 소리가 울려서 돌아오는 신호를 어떤 공간적인 위치 감각이나 균형 잡아주는 데 사람이 일정 부분 쓰는데 그거를 못 쓰니까 역시 넘어진다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잘 못 들어서
사회 활동을 잘 안 하고 외출을 잘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러한 근골격 계통의 질환이나 기능 저하로 낙상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들도 어쨌든 가설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불안 장애, 우울증, 치매, 낙상들로 인해 의료비가 얼마나 증가하나를 봤더니 이거 미국의 연구 결과인데요. 난청이 없는 환자와 난청이 있는 환자를 봤을 때 약 10년 동안 의료비 쓴 거를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군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완전히 일치시켰고 성별이랑 나이 등 모든 걸 일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난청이 있느냐, 난청이 없느냐의 차이뿐인데 이걸로만 약 3천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난청이 있는 환자가 더 많이 냈다는 것이고요. 치료받지 않는 난청은 입원 횟수, 재원 일수, 외래 방문 일수, 응급실 방문 횟수,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 확률, 조사된 모든 영역에서 모두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입원비가 많이 나가고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오래 사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이거는 미국의 이제 한국의 국권형 자료라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비슷한 그 자료 조사를 한 건데요. 봤더니 일단은 여기 아래쪽 보라색으로 내려갈수록 난청이 심한 분들입니다.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 이게 서바이벌이니까 생존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난청이 심할수록 유의미하게 난청이 안 심하거나 정상인 환자보다는 많이 생존율이 빠르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고주파 난청만 있을 때 이거는 우리 대화하는 영역까지 모두 떨어졌을 텐데 고주파 난청만 있을 때도 42% 정도 더 이렇게 돌아가시는 비율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률이 우리 대화하는 영역이 다 떨어질수록 특히 중등도 난청일 경우에는 1.54배 그리고 고도 난청은 1.85배 정도 청력 손실이 심할수록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저널입니다. 올해 나온 저널이고요. 그래서 한 26개 정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청력력치가 30데시벨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은 2배 정도 증가하더라라고 해서 청력과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래 살려면 보통 뭐 하라고 하죠? 운동하라고 하죠. 식이요법 하라고 하고.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의 사망 위험이 얼마나 낮아지나 뭐 유명한 저널들이 있습니다. 딱 10년 정도 된 저널인데요. 빠르게 걷는 운동 정도를 열심히 하면 한 20% 정도 그리고 권장량의 2배에서 4배 정도 열심히 운동하면 31% 정도까지 사망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괜히 운동했다. 차라리 나이 들면 보청기 낄 걸. 왜냐하면 보청기 꼈을 때 사망 위험을 위험을 낮추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았잖아요. 1.54배, 1.51배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정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뇨, 고혈압 아니면 뭐 만성적인 염증 질환은 난청도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도 일으킵니다. 동시에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난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 장애나 우울증을 유발시켜서 이러한 것들은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분비시키거든요. 그러면 혈관 내벽이 두꺼워지고 이 죽상동맥 경화증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일으킬 빈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못 듣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 기능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낙상 많이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 활동을 잘 안 하고 사회 활동 하시다가 넘어져서 입원하시기라도 하면 운동량이 그 기간 동안 또 부족해지니까 역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빈도가 늘어나고 난청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뒤에서 차 오는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외부에서 또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또 이 자체로도 사망률이 증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난청은 심뇌혈관, 특히 혈관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망률을 더 높게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운동과 난청 예방을 모두 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경도 난청까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회의를 늘 들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도 난청 이상부터 보청기나 중이 임플란트 등의 수술을 권해드리고요. 보청기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청력역치가 70데시벨 이상으로 많이 못 들을 때는 인공화호 수술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제 외래에 와서 인공화호가 좋다는데 인공화호 수술해 주세요라고 하는 중도 난청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보청기를 해야죠. 인공화호는 보청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로 잠깐 돌아오면 그럼 우리나라는 보청기를 얼마나 끼고 청각제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봤을 때 노인성 난청 질환자 중에서 우리나라의 보청기 보급률은 1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경도 난청을 포함한 경우가 아니고요. 40데시벨 이상이라서 꼭 보청기를 껴야 되는 환자분 중에 끼는 비율이 13.9%밖에 안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난청 인구는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저희 나라랑 비슷하던데 보청기를 착용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은 71세 노인에서 29.2%, 독일은 70세 이상에서는 18.3%지만 80세 이상에서는 32.6%, 캐나다는 중도 난청 보청기를 써야 되는 청력에서 31.26%가 보청기를 착용 중이고 상당수의 국가가 50% 이상 착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독 적은 이유를 저희 병원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왜 보청기를 착용 안 하시나요? 일단은 보청기 착용이 불편할 것 같아서 혹은 주변의 친구가 착용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가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 중복응답을 허용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답이 이제 같이 섞여 나왔는데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허들로 작용을 했고 가격과 유지 비용이 부담돼서가 46.6%, 그리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순간에 나는 청각 장애인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벌써 보청기 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37.1%, 요 세 가지의 경우가 가장 보청기를 꺼리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청기 보급률, 사실 국내 보청기 시장이 굉장히 루트가 다양해서 정확한 보급률을 파악할 수는 없어서 급여 보청기, 한마디로 청각 장애를 받으신 분들한테 나가는 보청기의 보급률을 봤을 때 계속 좀 지지부진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2016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 1월에 갑자기 전 세계적,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어졌을 리도 없고 보청기 성능이 갑자기 좋아졌을 리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느냐?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로 보청기, 청각 장애를 받으신 분들에게 보청기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의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엄청 건수가 많이 늘었죠. 금액으로만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4년 만에 보장구 급여로 나간 보청기 금액이 18.3배 증가했습니다. 이만큼 가격이 상당한 허들로서 아마 기존의 보청기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청각 장애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고 자료로 잠깐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양쪽 귀의 청력이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이 거의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저랑 쉽게 얘기해서 진료실에서 저랑 편하게 대화하시거나 제가 말하는 정도를 알아들으실 정도면 청각 장애는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각 장애 이 발급 기준에 의해서 정말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뇌파 검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을 거치게 되면은 아마 거짓말로 검사하신 분들은 다 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돼야만 급여 보청기 정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지원금이 너무 크게 나가다 보니까 이 지원금뿐만이 아니고 그냥 급여 보청기를 정부에서 아예 정해서 급여 보청기를 환자분들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럼 보청기를 사용을 하면 과연 치매가 예방되나요? 연구 결과들이 좀 있는데 보청기를 꼈을 때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19% 정도 줄더라라는 메타 분석 연구가 있고요. 단기 인지 기능 점수에서도 3% 정도의 향상이 오히려 관찰되더라라는 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존스 홉킨스 그룹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은 다 기존에 이랬더라 하는 후행적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은 난청이 있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보청기를 씌워드렸고 한 그룹은 그냥 청각에 대한 교육만 하고 일종의 소셜 활동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3년 뒤에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보청기를 한 그룹이나 안 한 그룹이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작업 능력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점선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확연히 차이가 좀 나죠. 이건 어떤 분들이냐면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활동이 좀 부족하신 분들, 한마디로 죽상동맥경화증이라든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꼈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안 낀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천천히 떨어지더라라는 게 미국의 대규모 다기관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특히 이런 분들에게는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끼시는 게 더욱 권장되는 것이죠. 자, 이제 난청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난청에 대한 예방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데 "수술 안 하고 보청기 안 끼고 청력 다시 어떻게 좋아지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시면 저는 "젊어지는 샘물을 찾으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일단은 소음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혈관 건강 관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셔야 되고 당뇨 및 대사질환 관리, 금연, 항산화 영양소 섭취, 이독성 약물. 여기서 말하는 이독성 약물은 항생제가 될 수도 있고 항암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약물도 다 포함입니다. 한마디로 귀에 독성이 있는 약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기적인 청력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음의 영향에 대해서 보시면 사실 이 정도 작은 이런 실내 소음은 당연히 난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난청을 일으키는 일반적인 소음은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 정도는 돼야 됩니다. 80데시벨 이상 정도의 소음에 만성 노출이 되면 청력 저하가 시작되는데 그 외에 갑자기 큰 소리 있잖아요. 무슨 차감기라든지 경적 소리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스피커 앞에서 갑자기 터져 나오는 음악에 잠깐이라도 노출됐을 때 혹은 사격 훈련을 하거나 호사격 훈련을 하다가 큰 소음에 노출됐을 때는 큰 청력 손실이 단기간 내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럼 이어폰 껴도 되나요?" 이어폰 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볼륨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조용한 환경에서 이거는 제가 특정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회사 상품을 가져 나올 수 없어서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상품을 가져왔었는데 최대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볼륨치의 50% 정도를 했을 때 고막에 도달하는 음압이 한 69에서 84 dB SPL 정도니까 이 정도로 청력의 손상을 일으키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볼륨치의 75%까지 볼륨을 올리면 84에서 94까지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SPL이랑 dBA랑 단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75%, 80%, 90% 넘어갈수록 청력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한 논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보면 정상 청력인 사람과 난청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상 청력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볼륨으로 듣고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더 큰 볼륨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 들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큰 볼륨으로 듣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장기간 오래 이어폰을 쓰시다 보면 이거는 청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심혈관 당뇨 대사질환 관리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듣는 기관 달팽이관이고 이거는 반골이관이라고 해서 균형 잡아주는 기관이 모두 다 한 혈관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하 손해동맥이라고 하는 아이카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 동맥인데 만약 요런 데에 죽상동맥 경화증이나 무슨 혈전이 떠내려와서 막았다. 혹은 이런 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뭔가 부종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혈류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력도 떨어지고 심한 어지럼증도 겪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막히거나 안 좋아지면 다른 데 어디선가 봉안해서 들어오는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혈관이 우리 내의기관에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정 혈관이 막히면 어떤 혈관이 막히면 청력이 모두 다 떨어지고 어떤 혈관이 막히면 어지럼증이 모두 다 어지럼증이 모두 다 발생하는 형태라서 이러한 심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섭취 및 이독성 약물 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라든지 세포 독성에 의해서 왜 유모 세포가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항산화제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 비타민 C 흔히 말씀하시고 비타민 D, 비타민 A고 여기는 이제 비타민 A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논문으로 나와 있긴 한데
뭐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항산화 물질이고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식품은 뭐 토마토,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브로콜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난청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제 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런 연구는 믿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영양제를 늘 섭취하는 분들은 본인 건강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소리고 그럼 운동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고 소음에 노출 안 되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바이어스들이 좀 끼어 있기 때문에 정말 모 영화처럼 뭐 한 12년 동안 가둬 놓고 만두만 주듯이 12년 동안 가둬 놓고 항산화제만 먹이고 다른 거는 먹이지 않는 연구가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기전을 밝히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복용 안 한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고 특히 이 논문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의 섭취가 항산화, 그 난청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셔서 어떤 보청기를 선택하실 할 건지에 대한 잠깐 슬라이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청기 형태가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귀 속에 쏙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귀 뒤에 훤히 보이게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안 보이는 거 하고 싶겠죠. 그러면 안 보이는 귀 속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들리고 좋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의 청력, 난청 정도나 청력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보청기가 있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필요하거나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보청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청기의 형태는 크게 뭐 이런 귀걸이형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귀속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청력을 예시를 들어보면 모든 청력이 비슷하게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아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요 정도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타입의 보청기를 착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저주파만 뚝 떨어져 있다든가 노인성 난청에서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죠. 고주파 난청 위주로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만 돌발성 난청 등으로 혹은 수술 등으로 사고 등으로 청력이 떨어졌던가 졌다던가 하는 분들은 당연히 보청기를 써야 되는 형태나 필요한 보청기가 다릅니다. 특히 이렇게 고주파가 떨어진 노인성 난청의 경우에 안 보이는 걸 하고 싶다고 귀 속에 넣는 것만 고집을 하시면 본인의 저주파 청력이 상당히 살아있어서 소리가 굉장히 울려 들립니다. 웅웅거리고 본인 목소리도 많이 울린다고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력도를 가지신 경우에는 무조건 귀걸이형 보청기 조금 보이더라도 앞에서 보면은 크게 심하게 눈에 띄진 않으니까 귀걸이형을 권해드리고 이렇게 돌발성 난청으로 한쪽에 떨어지신 분들은 뭐 크로스 보청기라고 해서 반대편의 청력을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형태의 보청기라든지 혹은 인공호흡 수술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아마 올바로 된 보청기를 추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외에 청각 재활 방법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청기 외에 청각 재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신 마취엔 수술이 필요하고 몸속에 평생 기계를 하나 넣어야 되는 인공와우 수술이 있습니다. 인공와우는 말 그대로 인공으로 만든 달팽이관입니다. 즉 안에 있는 유모세포의 기능이 모두 떨어져서 달팽이관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전극을 강제적으로 달팽이관 속에 집어넣어줘서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바깥에서 오는 소리를 이러한 형태나 이러한 형태의 외부 장치로 소리를 포집한 다음에 자석을 이용을 해서 붙어 있는 내부 장치에 전달을 해주고 내부 장치가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해서 듣게 해줍니다. 당연히 인공호흡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약간의 기계음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느냐, 어떠한 이유로 청력이 떨어졌느냐, 수술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니까 이거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청각 제어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서론에 제가 골전도라는 형태로 소리도 같이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개골이 흔들리면서 우리 달팽이관을 같이 진동시켜주는 방법인데 이 골전도를 도와주는 골전도 보청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 나사가 튀어나오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이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자석으로 붙는 형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뼈를 진동시켜서 달팽이관을 흔들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보청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보청기를 낄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수술들로 인해서 소리 전달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꾸 물이 나와서 보청기를 못 끼는 상황이 되면 이러한 골전도 보청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알아보시고 수술을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인공중인데요. 인공중이는 골전도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골전도는 이 뼈 두개골 자체를 진동시켜 주는데 인공중이는 이 작은 이소골이라고 하는 뼈에 이 진동자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라운드 윈도우라고 해서 소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 입구에다가 이렇게 진동자를 해서 얘가 흔들려서 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골전도 보청기로 조금 부족한 사람도 인공중위로는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인공중위를 해서 좋으신 분과 해서는 안 되시는 분이 또 나눠져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일단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까운 근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은 우리 그 청성 뇌관 이식술이라고 해서 그냥 다 바이패스하는 것이죠. 달팽이 관도 지금 전혀 말을 듣지 않고 뇌관으로 소리 전달해 주는 이 청신경도 다 망가져 있으면 할 수 없이 뇌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뇌의 신경 부위에다가 센터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위치시켜서 직접 뇌를 통해서 듣게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난청 사회입니다.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거는 치매와 더불어서 저는 장담하는데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력 저하가 상당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일단은 안 들리는 것 자체로도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막지만 인지 기능 자체를 떨어뜨리니까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 발병률이 높아지고 자꾸 대외 활동을 안 하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병률은 더욱더 올라가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심뇌 혈관 혹은 낙상 등의 위험을 높여서 수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혀져 있고요. 하지만 난청은 어느 정도는 예방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최종적인 수술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더라도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정력 검사와 조기 청력 검사가 필요하고요. 소음 노출은 늘 이렇게 피하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고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청력이 떨어졌으면 이미 그래도 이제 보청기나 인공와우 아니면 뭐 인공중이라든지 청성뇌관 이식술들의 기술 기반 치료들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로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청기를 피팅하는 데도 AI가 많이 쓰이고 보청기의 소음을 줄이는 데도 AI가 많이 쓰여서 이런 AI 기반 청각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요. 네, 질문을 급하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면 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정말인지요? 어떤 이어폰을 사용하면 좋을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큰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60-60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60% 이하의 볼륨으로 하루에 60분 이하로 가능하면 청취하라고 되어 있고요. 본인이 듣는 환경이 많이 시끄럽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이즈 캔슬링이 돼도 볼륨을 높이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희님께서 귀에 이명이나 이석증이 있으면 청각이 저하되고 있는 걸까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석증과 청각은 사실상은 거리가 좀 있고요.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고주파 삐 하는 이명이 점점 자주 많이 들린다. 청각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 난청이 시작되면 이명이 함께 시작되니까 꼭 근처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목소리가 커지면 청력이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호숫가이님 질문을 주셨는데 청력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본인이 잘 안 들리니까 상대편도 잘 안 들리는 줄 알고
그리고 본인 목소리도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라서 목소리가 모르겠어요. 정말 뭐 파바로티처럼 엄청 크신 분이 아니고서는 청력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거랑 크게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귀의 작은 혈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하죠.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당연히 청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무조건 좋고 수면 시간도 사실은 이 항산화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청력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구마 만나님. 난청이랑 치매.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오나요? 난청이. 이건 답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난청이 있으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럼 내가 보청기를 끼면 저는 인지 기능이 안 떨어지고 난 치매가 안 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오죠. 오는데 그 올 수 있는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고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완전히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아무튼 난청은 아무튼 치매랑 연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대화할 때는 문제 없지만 주위에서 나는 소리 방향을 금방 못 찾는 것은 난청 정도가 약해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방향성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분들은 오른쪽 왼쪽 청력이 다른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한쪽 청력이 떨어지면 왼쪽에서 소리 나더라도 만약 왼쪽 청력이 떨어져서 오른쪽을 돌아보게 돼서 소리에 대한 방향을 금방 식별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청력 검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항산화 영양소는 어떤 것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A, C, E 정도, 마그네슘도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고 아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네모님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고요. 시력과 청력이 서로 관계 있는지 궁금합니다. 왠지 잘 안 보이면 더 잘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사실은 두 개는 똑같은 감각기긴 하지만 뇌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 센터가 다릅니다. 사실은 시력과 청력은 분리돼 있고 사실은 청각 장애인이나 혹은 우리 시각 장애인이신 분들은 반대편의 기관이 더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력과 다만 청력은 똑같은 노인성 질환, 예를 들어 뭐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둘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떨어지는 공통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따른 면밀한 건강 관리나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유전의 영향 당연히 있죠. 청력은 유전적 영향이 굉장히 크고 혹시 부모님 중에 일찍 보청기를 끼셨다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도 보청기를 좀 일찍 낄 확률이 사실은 높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소음에 노출되는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오늘 급하게 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청각학회에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강의를 잘 하시는 교수님들을 제가 초빙해서 꼭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게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